자, 먼저 우리 이제 유아기 때의 특징을 알아보기 위해 가지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사실은 이 교육학이라는 게 애초에 발달하기에는 심리학을 차용을 해서 심리학에서 많은 부분을 가져와서 교육학을 이루어왔던 게 사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제 이제 아이들이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 알고 있기는 두뇌 활동이 직접적인 영향을 준다고 알고 있는데 그 정말 그 두뇌 활동이 영향을 주는 게 맞는지에 대한 그런 의문이 있었습니다만은 이게 최근에 이제 1950년대 50년대를 넘어가면서 사실은 이제 뇌파를 가지고 뇌파 측정이 가능해지면서 사실 두뇌 활동을 직접적으로 관찰하면서 실제 우리가 어떤 그 두뇌가 어떤 식으로 움직이면서 어, 그 사람들이 그 학습을 하고 기억을 하고 뭐 창의적인 생각을 하는지에 대한 어떤 그런 게 두뇌 쪽으로 많이 뇌과학 쪽으로 많이 넘어갔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연령별로 뇌파가 어떤 형태를 가지고 있고 그 뇌파가 의미하는 바가 뭔지에 대한 내용을 먼저 말씀드리면서 시작을 할까 합니다. 제가 지금 가지고 있는 이 자료는 물론 일반적인 뇌과학에서 이야기하는 내용과 동일합니다. 동일한데 주로 이게 제가 이제 지금 브루스 립턴 박사라고 세계적인 그런 생물학자이고 유명한 아이비리그 중에 한 곳인 그런 대학교의 의대 교수를 역임을 했었고 지금은 많은 유튜브를 통해서 많은 강연 활동을 하십니다만은 이분이 지금 제시해 놓은 그런 걸 가지고 보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0세에서 2세까지는 델타파라고 합니다. 델타파. 0.5에서 4Hz. 그러니까 이런 델타파가 우세하고 2세에서 6세, 우리가 지금 유아기에 해당하는 요 시기가 이제 유치원 교육을 받는 시기가 이제 요 시기인데 세타파라에서 4에서 8Hz가 우세하고 6세에서 12세까지 이제 초등학교 다닐 때죠. 초등학교 다닐 때는 알파파 8에서 12Hz가 이제 우세한 그런 상황이고요. 그 다음에 12세 이후 거의 대부분 성인들은 베타파라에서 우리가 이제 사춘기를 넘어서면서 이 시기가 되는데 14에서 30Hz 정도가 된답니다. 이 우세라는 말을 붙이는 거는 절대적인 어떤 뇌파가 그렇다는 게 아니고 요 시기에는 이 뇌파가 주를 이룬다는 의미에서 이제 말씀을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근데 이게 델타파가 쉐타파, 알파파 이렇게 해놨는데 이게 뭘 의미하느냐 일반적으로 쉽게 말씀드리면 델타파라는 거는 숙면 상태, 잠자는 상태에서 나타나는 뇌파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세타파라는 거는 약간 우리가 이제 잠은 자는 건 아니지 약간 졸리는 듯한, 졸리는 것 같은 그런 상태, 잠이 미처 덜 깬 상태, 이런 상태를 세타파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이제 알파파는 이제 약간 좀 완전히 잠은 깼지만은 릴렉스한 상태의 어떤 그런 뇌파라고 한다면은 베타파는 완전히 각성이 된 우리가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일상생활을 할 때 사용하는 게 이제 베타파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근데 사실 이게 델타파와 세타파는 상당한 의미가 있는 게 우리가 실제로 이제 2세까지는 그 잠을 자는 거하고 똑같은 상태라는 거죠. 숙면의 상태. 그리고 2세에서 6세부에 세타파 역시 몽롱한 상태, 잠이 완전히 깨지 않는 상태라는 이야기는 그 아이들이 그 시기에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다는 거는 이게 사실 어떤 의미를 가지고 그때는 어떤 교육을 하는 게 바람직할 건가에 대한 생각을 사실은 해봐야 됩니다. 그 특징을 우리가 지금 주로 지금 이제 대상이 되는 거는 이 세타파죠. 근데 사실 델타파가 상당히 더 의미가 있기는 한데 왜냐하면 이게 델타파라는 게 우리가 뇌의 뇌 발달 단계 발달을 연구를 하는 걸 보면은 사실 그러니까 아이들이
태어나자마자 태어났을 때 한 350g 정도 되는 뇌가 만 1년 사이에 한 50% 정도 큰다고 합니다. 50%. 50% 정도까지 크고, 이게 한 만 6세 정도가 되면은 거의 한 90%까지 뇌가 이제 큰다고 합니다. 사실 거기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이야기는 뭐냐면, 사실 만 1년 되는 동안에 그 아이는 사실은 우리 눈에 보이지 않고 다 누워서 먹고 자고 뭐 사기도 하지만, 아무튼 아주 우리가 봤을 때, 인간들이 봤을 때는 아주 원시적인 그런 상태에 있지만은 또 뇌에는 엄청난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2세부터 뭐 그 만 1년 지나서 6세까지 나머지 이제 한 40%가 크는데, 이 또한 엄청나게 중요한 시기. 요 시기의 가장 큰 특징은 뭐냐면은, 조금 이따가도 다시 말씀드리지만, 무비판적으로 외부에서 들어오는 모든 자극들, 정보들, 이걸 무조건적으로 받아들이는 시기. 아주 중요한 시기입니다. 이 시기가 사실은 그 사람의 삶의 평생을 좌우하는 그런 시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잘 고려를 하시고, 우리가 그러니까 그럼 유아기 때 또 뇌파의 특징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한번 좀 더 이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게 뇌파로 보는 유아기의 특징으로 보면, 아까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 뇌파의 진동 주파수가 낮을수록 외부의 자극과 정보를 무조건적으로 이제 흡수하고 받아들인다는 거죠. 이 말은 무슨 말이냐고 하면은, 이게 사실은 상당히 무서운 이야기인데, 그러니까 아이들은 6세, 특히 어리면 어릴수록 어떤 정보나 자극이 주어졌을 때 그 자극이 옳으냐 그렇냐, 받아들일 건지 말 건지 이런 판단을 안 한다는 거죠. 무조건 받아들인다는 거죠. 어떤 것도. 그러면서 그게 저장이 됩니다. 어떤 식으로? 시냅스라는 이야기를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지만, 똑같은 자극을 반복해서 계속 듣다 보면은 그게 뇌 안에 있는 세포와 세포를, 고와 관련되는 세포와 세포를 연결해주는 그 쉽게 말하면 줄이 점점 굵어집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전선이 점점 계속 전선에 그 신호를 많이 보내기 위해서 두껍게 해야 되듯이, 그 전선이 이제 굵어지듯이 시냅스가 점점 굵어집니다. 그러면 거기에 아주 익숙해지는 거죠. 쉽게 말씀드리면 이런 겁니다. 아이들이 어머니 뱃속에 있을 때부터 엄마라는 이야기를 계속 듣게 됩니다. 그리고 태어나서도 계속 엄마야 이러면서 엄마라는 말을 계속 반복해서 듣는다고 합니다. 그러면 뇌에는 언어를 담당하는 그 뇌가 후두엽 쪽에 있는데, 척두엽가 있는데, 그러니까 그 엄마라는 단어를 기억하는 그 뇌세포의 시냅스가 아주 굵어집니다. 그럼 어느 순간에 얘가 엄마라는 말을 이제 내뱉기 시작하는 거죠. 근데 이게 사실 언어뿐만 아니라 부모님이 좋아하는 식습관, 음식이라든지 좋아하는 어떤 생각도 마찬가지로 영향을 줍니다. 그다음에 무의식적으로 하는, 사실 사람들은 무의식이라고 해서 잠재의식이라고 하는 게 더 정확한 표현입니다만, 그 잠재의식에서 조금 반사적으로 하는 행동이 거의 90% 이상입니다. 사람들은 보통 내가 의식을 하면서, 뭐 생각을 하면서 한다고 생각을 하지만은, 실제적으로 우리가 관찰을 해보면은 거의 8, 90%는 조금 반사적인 어떤 환경이나 주위에 어떤 자극이 들어왔을 때 그게 무의식적인 어떤 반응을 보이는 경우가 거의 대부분입니다. 거의 한 90% 정도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그런 거를 만들어낸다는 거죠. 그러니까 무조건적으로 아이들은 누워서 한 1세까지, 그리고 만 2세 정도까지는 그냥 외부에서 들어오는 자극, 언어, 그 다음에 모든 그런 정보들을 그냥 무의식적으로 받아야 저장을 합니다. 그러니까 뇌 속에, 몸 속에 다 저장을 하게 된다는 거죠. 그 다음 두 번째는, 이 흡수된 정보는 잠재의식을 형성하게 되고, 반복적인 정보의 습득은 조건 반사적인 습관을 만든다. 우리가 이게 어떻게 표현이 되냐면은, 그러니까 지금 우리 부모님들도
어떤 상황이나 아니면 어떤 말이 듣기면은 가령 그 조건 반사적으로 하는 행동 내지는 어떤 감정 이런 것들이 아마 그러니까 내가 의도하지 않게 바로 올라오는 경우를 상당히 많이 아마 그 경험을 하실 겁니다. 그걸 유심히 관찰하면 더 많습니다. 엄청나게 많습니다, 사실은. 그런 것들이 형성되는 거죠. 요때 유아기 때 아이들한테 저장된 그런 정보로 해가지고 만들어진 시냅스와 그 습관들, 이거는 학습이 아니고 습득이죠. 주어지는 거 무조건 받아들이는 겁니다. 이게 나중에는 그 조건 반사적인 그런 습관을 만들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이제 유아기 때의 아주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고요. 이 잠재 의식에 저장된 정보 중에서 이 잘못된 정보는 모니터되지 않고 팽창하는 그러니까 아까 제가 무조건적이라는 거는 그 정보가 옳고 그름에 대한 판단을 안 한다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이게 이제 우리가 그 어떤 물론 이제 커서 나중에도 그런 어떤 그 트라우마가 생기기도 하지만은 사실 그러니까 우리가 연구 결과에 의하면 특히 아까 그 브루스 립턴 박사 이분이 지금 연구한 거에 의하면은 사실 사람이 나중에 성인이 되어서 하는 거의 많은 행동들이 이 유아기 전에 형성되었던 이런 어떤 뭐랍니까 이게 습득된 그런 정보, 기억들 이런 것들이 잠재의식에 내재가 되어서 계속 영향을 주게 된다는 거죠. 우리가 어떤 특정한 상황이라든지 특정한 음악을 들었을 때 특정한 공간에 갔을 때 무언가를 봤을 때 나도 모르게 올라오는 그런 어떤 감정이라든지 생각들이라든지 나타나는 행동들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 거기에 가는 거죠. 이게 평생을 영향을 미친다. 이게 쉽게 바뀌어지지가 않습니다. 물론 좀 이따 나중에 그걸 바꿀 수 있는 방법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해드리겠습니다만은 그만큼 유아기 때의 그 어떤 처해 있는 환경과 교육과 양육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정보라든지 이런 것들이 엄청 중요하다는 말씀이겠죠. 평생을 좌우할 수 있는 근본이 된다는 이야기죠. 이야기를 아마 들으시면서 지금 이제 유치원을 졸업하는 부모님들 내지는 뭐 이런 분들이 걱정이 되시겠죠. 이미 이제 그 시기를 넘어가는 시기입니다. 이게 사실은 아이들이 한 5세, 우리나라 나이로 5세 정도 넘어가기 시작하면 나라는 걸 알기 시작하잖아요. 내가 이름이 뭐고 내 부모님이 누구고 나는 어떤 데 살고 나는 어떤 사람이고 이런 걸 이제 알기 시작하죠. 이게 이제 뇌파의 변화로 인해서 나타나는 하나의 현상인데 그게 이제 어떻게 보면 좋은 건지 나쁜 건지에 대한 어떤 그런 생각인데 아무튼 그 시점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왜 제가 7세 반 부모님들 오늘 같은 경우는 좀 들으시면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게 뭐냐면은 이 6세, 만 6세라는 게 초등학교 1학년이죠. 근데 좀 일찍 나타나는 친구들은 한 5세부터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뇌라는 거에 대해 특히 여자아이들이 조금 더 그런 게 강한 편은 있는데 이게 사실은 유아기와 그 이후의 상황은 많이 달라집니다. 그러니까 그 아이들이 세상을 대하는 태도 자체가 다릅니다. 부모님을 대하는 태도 당연히 달라지고 왜냐하면은 그전에는 아까 제가 말씀 무비판적으로 그냥 받아들이기도 합니다. 근데 어느 순간 아이들이 왜라는 말을 하기 시작하잖아요. 엄마 왜 내가 그걸 해야 돼? 왜 엄마는 그런 이야기를 해야 돼? 엄마는 그렇게 행동하면서 나는 가령 예를 들면 뭐 편식 같은 걸 지도를 한다든지 안 그러면 뭐 청소를 한다든지 생활 태도에 대한 거라든지 이런 이야기를 하게 되면 아이들이 어느 순간 이렇게 이야기해줘. 왜 내만 그렇게 해야 돼? 엄마는 그렇게 안 하잖아. 라는 표현이 나오기 시작한다는 이야기는 벌써 얘는 어떤 뇌파에서 다른 변화를 겪기 시작한다는 거죠. 그러면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양육 태도나 교육 태도가 분명히 달라져야 돼요. 그런데 많은 부모님들이 거의 그런 양육 태도를 그대로 가지고 갑니다. 오히려 더 심화되는 거죠. 그러면서 초등학교 고학년 특히 사춘기 접어들면서 이제 자녀와의 갈등을 엄청나게 심하게 겪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이거는 사실 어떻게 보면 좀 그 불행한 이야기지만 아무튼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우리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유아기 때의 그런 특징을 이제 말씀을 드리면서 다음 단계로 일단 넘어갑니다.